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26일 마무리됐죠.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등으로 이슈와 인물이 없는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 속에서 전북의 현안을 부각시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미약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4.15 총선의 선거법 위반으로 전북의 국회의원 10명 중에 4명이 기소되면서 전국 최다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정치권의 혼동과 분열이 가중되진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죠. 자, 오늘 그래서 터놓고 말합시다는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성적,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예산 심의 문제, 또 전북의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기소 상황까지 아울러서 특례시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와 정치권의 주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사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국정감사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쉽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나마 새만금 해수 유통이나 수해 문제는 잘 거론한 것 같아요. 이후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국정감사에서 남원의 공공의대나 전북대 감염병연구소 분원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지역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안 좋은 이야기로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전북에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에서 국회의원 4명이 선거법으로 기소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총선 당시에 이제 네거티브 선거전이 많았고 우선적으로 민주당 공천 과정이 치열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이었다고 보이고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죠. 절반 가까이 되는 전북 의원들이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다고 하니까 뭔가 전라북도의 현안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소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재판에 열중하다가 뭔가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내년 국가 예산 심의도 진행되고 있다는데 코로나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예산 확보가 힘들 것 같거든요. 전북이 항상 힘이 약하긴 했지만 전북 정치권이 협력해서 전북의 몫을 최대한 확보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국정감사 결과와 정치권의 주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경재 의원님. 네. 코로나19 속에서 펼쳐진 국정감사 좀 시간도 짧았고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맹탕 국감이라 이런 호칭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크죠. 국감이라고 하면은 국회의 어떤 그 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현장에서 이제 내세워 가지고 뭔가 대안도 보세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그렇죠. 사실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자기 어떤 존재감이랄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감인데 지금까지 쭉 진행을 되온 걸 보면은 역시 맹탕 국감 또 정쟁 국감에 가로막혀가지고 거의 능력이랄지 또 전라북도랄지 또 정부가 갖고 있는 현안들이 뭔가 좀 들춰내가지고 방향 제시하는 그런 어떤 기능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서류 제출이랄지 증인, 참고인들 출석해가지고 뭔가 좀 끝까지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다 지금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역시 맹탕 정쟁 국감. 그래서 피해는 역시 국민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감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이랄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 문제랄지 환경 문제랄지 농업 문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거든요. 또 제도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안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뭔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 기능도 국감이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기능을 전혀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특히 전라북도 지역의 공공기관 국감 대상이 약 10개 정도 되는데 또 이제 전라북도가 빠짐으로써 그렇죠. 좀 맥빠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전주지법, 전주지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랄지 또 국민연금공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이런 데가 이제 이번에 국감 대상이었고 또 전북대병원, 전북교육청, 한국은행 정부본부
새만금 개발청 이런 데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뭐 또 일부 이런 공공기관들이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국감이 광주에서도 이루어지고 일부는 또 세종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맞습니다. 전라북도는 역시 소위받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정작 전라북도 도민이랄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대목들을 놓치는 또 짚어지지 못한 그런 국감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국감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기 10명의 국회의원 자 초재선으로만 이루어진 국회의원들의 역량 판단 그 시험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국감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했지만 실제적으로 전북 현안이라든지 전북 이슈를 부각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조선소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겠지만 실질적인 국정감사 내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이슈들을 확보해내지 못했다. 도리어 이번 국감 과정을 통해서 제3금융 중심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더 어떤 추진력들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슈화를 못 시켜내지 못했고요. 이 공공의대 문제도 뭐 그냥 답보 상태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새만금 해수통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앞으로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물론 뭐 한비도 원전 문제라는 몇 가지를 이슈시켰다고 하지만 그 여타의 내용이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뭐 열심히 뛰었겠죠. 뛴 만큼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국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더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집중과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각자 플레이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국감 자체가 뭐 전국적으로 다 맹탕 국회입니다. 예, 예. 쉽게 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어떤 대리 문제라든지 나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는 여러 사건들 속에 묻혔고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지역 방문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맹탕 국회였지만 그런 맹탕 국감 속에서도 우리 전북 지역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은 더욱 없었기 때문에 예. 국감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특히 네네. 그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현안 중에 중요한 게 좀 새만금 해수 유통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그저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도시용지는 3급수, 농업용지는 4급수 수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 유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큰 현안으로 지금 부각이 돼 있어요. 일단 환경부에서 한번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새만금과 관련한 국감에서 또 새만금 개발청이랄지 공사 또 뭐 환경청 이런 데가 환경부 이런 데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까지도 모색하는 그 국감이 돼야 되는데 예. 일단 여기에 대한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넘어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예. 또 하나 공공의료 대학도 중요한 지역의 현안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닥을 잡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문제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특히 전북대병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공공의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예. 특히 의대생들 전번에 의료 파악할 때 그 수준의 발언을 똑같이 되풀이했단 말이죠. 예. 이런 문제도 지역의 어떤 엇박자의 어떤 발언 그리고 이걸 정리해서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 이런 예. 문제들은 국감을 통해서 정부 부처의 입장이랄지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적시하고 다른 쪽에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생산적 효율적인 국감이 돼야 되는데 역시 그런 것도 역시 미흡하게 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3금융 중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연내에 이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전라북도의 이제 계획인데 연내 지정은 그냥 뭐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기류를 확인을 하고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언어로는 뭐 찬성한다는 뭐 이 얘기를 언론적인 하지만 내적으로 또 이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한 그런 입장을 예. 보이고 있고 그래서 특히 그 정무위원회가 이 상임위로서는 정무위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 10명 중에 정무위원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고 가장 중요한 현안을 부각시키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한 명도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이건 뭔가 좀 모순된 거거든요. 예. 뭐 보건복지 같은 건 2명 있잖아요. 환경노동위도 2명씩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무위원회는 의원 한 명도 없는 이 현실.
그러면서 뭐 내가 이걸 좀 하겠다, 이걸 해야 된다 요구하는 거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고 예. 그래서 맞지 않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난 국정감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한 생각합니다. 가지 네네. 꼭 짚고 놓고 할 게 있는데요. 김승수 전주시장이 그 2기 체제 속에서 예. 가장 역점 사업을 두고 추진했던 게 특례시 문제인데 예. 이번 국감 과정을 통해서 특례시는 물 건너갔다는 것들이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실제 국감 과정 속에서 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특례시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예. 우리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금까지 특례시 문제에 대해서 친북을 지켜왔는데 이제 전국 시도 단체장 협의회 회장이죠. 협의회장이 됐거든요. 예. 지난 7월인가 8월부터 했는데 그 시도 단체장 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채택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예. 그 보도 자료들이 이미 배포가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송 지사는 청와대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특례시 추진의 부당성 그리고 특례시 추진의 그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있어서 시도 지사들은 그 특례시 조항을 빼야만이 지방자치법 분권과 자치와 연관되는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의사들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실제 내용적으로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특례시 말씀을 하셔서 이경규님 자연스럽게 특례시 관련 짚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뭐 정확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특례시를 추진하는 그 기초자치단체들의 태도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원래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그 대상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전주 같은 지역도 포함시키자. 왜냐하면은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시가 없는 그런 지역이 충북하고 전라북도 두 군데가 있단 말이죠. 네. 거기에 이제 끼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광역자치단체들이 환영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양, 성남, 수원 이 세 군데가 지금 특례시 대상에 들어가 있고 예. 경남의 창원시가 또 특례시 대상인데 거기다가 충북과 전북 이런 데가 또 그 확대해서 가자고 하니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거 뭐야 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 그 이전에 기초자치단체장들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해당 광역단체장과 어떤 조율 말하자면 협의랄지 예. 어떤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설득하면서 협치를 통한 합의를 이뤄냈어야 되는데 이런 예. 과정이 생략된 채 불쑥 우리도 해달라 하니까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자치단체장으로서는 내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전라북도 야. 같은 경우는 인구가 180뭐 2만 5만인데 65만인 전주시가 떠져 나가면은 나머지 13개 시군이 허약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예. 재정 수비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로서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어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심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전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약간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김성수 시장이 예. 송하진 지사한테 어떤 당위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가능성도 타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협치를 통한 뭔가 좀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을 끌어갔어야 되는데 들쑥 그 특례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야 저항을 받게 되고 예. 추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걸 공통 안건으로 채택해가지고 그에 대한 뭐 반대 의견이라고 봐야죠. 반대 의견을 명확히 지금 낸 것인데 분리 삭제해달라고 송여진 협의회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한 것인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이걸 빼고 추진하자는 거고 또 그렇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영기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물 건너간 것이고 이걸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특례시를 주장하는 전주시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특례시가 없는 전라북도 광역이 없는 전라북도 그러면 어떤 전북만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차별받는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 그 대안은 그러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이런 숙제도 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특례시 전주시 지정하면 예산이 더 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전라북도 관계 속에서 약간의 예산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예산은 어차피 정해진 인구 범위 내에서 오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은 거였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죠. 근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하나의 광역시 정도 수준밖에 되지 그렇죠. 않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저는 그 기본적인 방향이 현재 조건 속에서는 또 특례시가 돼서 예산의 독자성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말은 안 했지만 전라북도는 시큰둥했거든요. 뭐 이재명 지사도 경기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예, 했지만 예. 특히 충북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막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이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를 추진할 때는 전라북도 전주시가 소통하면서 예. 의견 일치를 보고 추진해야 쓰는데 또 이번 사안을 보면 역시 전라북도 전주시는 여전히 불통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어떤 보여준 어떤 사례일 예, 것 같고요. 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여전히 저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 쉽게 완주군을 설득해서 전주안도 통합을 통해서 약간이라도 지금 현재의 틀을 좀 불려나가는 형태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더 거둔다고 한다면은 이 다른 지역은 지금 수도권 비례화에 대응해가지고 지금 통합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전남 광주가 통합하려고 그러고 있고 부울경 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도 좀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네, 있고 네. 또 세종시, 대전, 충남 쪽도 좀 그런 기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전라북도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근데 전라북도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통합 분위기와 또 아까 이야기한 특례제 추진과도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런 추세 분위기이고 과연 전라북도는 이대로 갈 것인가 어디오고 또 붙여서 통합을 할 만한 대상도 없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이 많이 통합을 간다면은 예. 그래서 더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어떤 그런 도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뭔가 입장을 정리해서 확실한 원칙과 입장을 견지해서 도민들한테 제시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자, 국정감사와 더불어서 국정감사에서 나온 특례시 이야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확보하기 위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과연 전라북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항상 늘 이 현수막을 통해서 7조 원 시대의 이야기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내용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그런 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부가 확보해야 할 예산 규모 주요 내용 이경재 의원님 좀 짚어주시죠. 네, 전라북도가 예산 요구한 거는 지난해 대비 약 6.6% 증액된 지금은 7조, 7조. 예. 7조 5,422억 원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예. 정부 안으로 해서. 근데 이것은 이제 전년 대비 6.6% 증가가 된 액수인데 사실 또 그 정부 예산안이 555조 8천억인데 이게 전년 대비 약 8.5%가 증가한 비율이거든요. 예. 근데 정부 예산이 이렇게 8.5%나 증가했는데 전라북도는 왜 6.6% 증가밖에 안 됐냐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자체라고 하면은 민선 단체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수요가 많아요. 뭐 SOC랄지 지역 현안이랄지 민원이랄지 그러면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 신규 사업도 좀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왜 정부 증액보다도 전라북도는 낮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전라북도 예산이 전국 160조라고 한다면은 약 0.5% 비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결국은 기분이 지역 균형 쪽으로 간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0.5% 포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사업들이 약 30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신규 사업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야 계속 사업으로 연결돼 가지고 쭉 지역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문제, 이런 예산들을 과연 어떻게 반영을 시켜 나갈지가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예산에 들어간 거는 875개 사업에 약 7조 5,422억인데 이걸 관철을 시키고 더 증액되는 것이 현재 지금 과제입니다. 예.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신규 사업 쪽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증액을 시킬 어떤 국회 그 구도 자체가 좀 너무나 허약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가. 예. 그래서 예산 소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소위 들어갈 지금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예결위에 지금 3명이 들어갔지만은 그것도 지금 허약하기 짝이었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진도 없고 뭐 3선 이상의 중진도 부진해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허약한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예산을 정부안으로 들어간 거 반영은 물러지고 예. 그거다 플러스 시켜가지고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 실상이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국회의원들 초청해가지고 예산정책 협의를 했죠. 열은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얘기 중에
예산 각 사업별 예산을 세울 때 국회의원들하고 또는 시장 군수까지 합의해 가지고 뭔가 좀 그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뭐 세미나를 통해든 뭔 형식을 빌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다만 이제 예결위가 본격 가동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 지역 문제 이 문제를 좀 뭔가 좀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전라북도 현안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리고 플러스 신규 예산에서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예결위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지금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국회 예산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결위에 이제 이름을 올리는 것, 특히나 예산 특위의 예산안 조정 소위에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예결위는 이상직, 윤준병, 이홍호 의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네. 자, 뭐 예산안 조정 소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일단 보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지금 세 분이 예결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상직 의원도 이제 탈당을 해서 예. 무소속이 이제 2명이 이용호 의원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이 이제 민주당인데 초선 의원이고요. 예.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 의원 8명, 광주 전남은 18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라북도는 과거 18년, 19년에 예결 소위에 전남하고 광주를 대표해서 그쪽 의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우리 목이라고 하는데 광주 전남 쪽에서는 국회의원 이제 선거를 치러갖고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그 옛날 그런 호남목이 어디가 있냐고 예. 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신영대 의원이 이제 발언들을 보면 그나마라도 이제 당직에 가까이 가 있는 분이니까 좀 사단이 그 어려운 어떤 이렇게 회색 피스 어떤 전망들을 해서 예. 자칫하면 지난번과 과거 2년과 마찬가지로 예결위원은 4명씩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 실제 예결 소위에는 우리 전북 의원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보면 7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아까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의 어떤 증감폭이 정부 예산안 증감폭보다 적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예산안은 뭐 8% 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전북의 정부 예산안을 보면 6%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증액이 되더라도 타 지역도 다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많이 우리 같이 낙후된 전라북도는 정부가 8.5% 6%대 예산 증감을 하면 15%를 갖고 와도 15%를 증가를 해도 실제 전라북도 규모가 있어서 예산이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어떤 증감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예.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과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아직까지도 그 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사업 속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뭐 스마트밸리라든지 뭐 새만금 관련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들이 새로운 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다음에 뭐 공공의대 그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예산 증가폭도 크지 못하고 또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사업도 예. 없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유일하게 이제 탄소진흥원 유치인데 뭐 탄소진흥원을 유치하면 그거야 뭐 정부기구니까 나름대로 예산 오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새만금 관련을 빼고 나면 큰 어떤 탄소 진흥원을 유치하는 거, 공공의대, 혁신밸,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이런 내용 정도가 지금 주요 예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예.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발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런 건 지역의 어떤 연구소라든지 그 행정기관, 예. 정치권에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좀 충분히 예. 연구하고 이래야만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그냥 예. 적당히 작년 증감 정도 따라가는 수준의 어떤 예산 새만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1조 가까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빼고 나면 이제 많은 예산이 아니고 또 그 송기두 교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보면 2006년 그러니까 민산 6기 시작 때 6조 원 시대 그리고 지금의 7조 원 시대를 비교하면 국가 예산이 330조에서 550조로 늘어나는 그 증액 비율에 비해서
그 당시가 전북이 차지하는 예산이 1.8%였는데 지금 오히려 1.3%밖에 되지 않는 부분,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증가에 비해서 타 지자체와의 비교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왔고 어떤 돈이 왔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14위, 15위 정도 수준이에요. 실은 예. 7조 원 시대를 내렸다고 하는데 예. 제주 빼고 나면 강원도하고 꼴등해서 쌍벽을 이루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실은. 그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지금 했거든요. 핵심이 이제 거기 있다고 보는데 전라북도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야 될 것들이 그 동안에 모였던 숙제들, 현안들 이때 반영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그 독창성, 창의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내발적 역량과 관련된 문제고 전라북도의 머리, 아이디어 이게 이제 총 결집을 해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어떤 흐름에 맞는 것들도 좀 해야 되고 먹거리와 관련된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문화 관광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가장 핵심 사업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특히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내면서 예산 반영해내야 이것이 2년, 3년, 4년 차까지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독창성 창의적인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증가율보다도 낮은 그런 증가를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라북도의 머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특히 이제 내년도에라도 그 전라북도가 마다하면 뭐 기부를 만든달지 학계랄지 뭐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랄지 해서 뭔가 좀 창의성이고 독창성을 발굴을 해내야 예산 증액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라북도가 그 뭔가 차별적이지 않은 것을 그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너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쥐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구해도 반영이 될까 말까 하는데 실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도에서 기획을 짜고 이러지만 그 예산을 증액하고 유지시키고 확대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중요한 건 중진 의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지금 이제 의원이 아니지만 전남의 박지원 전 의원 이야기 같은 경우가 일당 100이었던 해서 혼자 뭐 거의 뭐 수천억 원을 이렇게 끌어 모아갖고 목포를 다 바꿔놔버리고 뭐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도 그 이전에 중진 의원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현재의 초대선 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진 의원이 없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전라북도는 애당초 예산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또 객관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밥그릇 챙기기 어렵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거가 끝나고 선거 사범에 이제 공소시효 끝나는 가운데 기소된 의원들을 보니까 전북이 4명의 의원인데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이상직, 윤준병, 이용호 의원들이 이제 바로 그 기소된 인물이고 아울러서 이제 거기에 한 명이 더 있다면 이제 바로 이원택 의원인데 이제 그 얘기도 더 살펴봐야 되는 대목에서 그런 면에서 예산에 목소리를 내기가 글쎄요.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순번으로 보면 이상직 의원이 사건이 없었고 민주당에 있었다면 예결소위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만 이미 탈당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광주전남 쪽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상직 의원이 무소속으로 돼버렸으니까. 지금 탈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듯이 또 예결소위 뭐 그다음에 현재 예결위원이라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그 또 한 분이 누구죠? 이상직, 윤준병, 이용호. 다 이상적은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하고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지금 뭐 영향력 행사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고 뭐 다른 분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또 이용호 의원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무소속들은 예산 전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고 윤준병 의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애당초 구성과 현재 지위라고 해야 하나 이런 조건 자체가 예산 전쟁에서는 패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거법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10명 중에 4명이 이번에 기소가 됐고 사실 그 전에 한병도 의원은 기소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5명의 의원이 기소된 상황,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전북 10명의 국회의원 5명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참 많은 현직 의원이 지금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별 비율로 보면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절반이 기소가 된 상태고 윤준병 의원은 이미 뭐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이 됐고요. 150만 원의 구형이 내려졌고.
일단 저 전주 지금 관내 지청들이 이제 총합을 한 거를 보면은 총 114명을 입건을 했습니다. 선거 관련 사범이. 예. 이 중에 50명이 기소가 되고 그 가운데 2명이 이제 구속된 상태고 또 64명을 불구속 기소 처분했는데 국회의원이 5명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일단 국회의원이 기소가 되면은 앞으로 지금 당장 부닥쳐 있는 문제가 예산심이란 말이죠. 이 기소가 되면은 목에 가시가 걸려 있는 것처럼 아무리 활발한 활동을 하고 나는 그게 구애 없이 나는 뭐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더라도 예. 목에 가시가 걸려 있는 것처럼 껄떡거리기 마련이고 불편하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정부 부처에서 보는 시각도 저 의원 뭐 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가지면은 또 진정성도 떨어지고 예산 같은 경우도 좀 다른 지역과의 어떤 비교를 할 때 좀 하위에 두는 어떤 그런 예. 또 분위기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 힘이 안 실린다. 안 실리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예산안 개수 조정 소위 실제 예. 이제 그 중요한 맞아 축조심의처럼 하는 그런 개수 조정 소위가 있는데 소위 이유로 들어가야 예. 또 거기에 몇 명이라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그나마 예산 삭감 등을 살려내고 또 증액돼야 될 부분 또 증액시키고 또 신규 사업도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딜을 하면서 살려내는 그런 그 결정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개수 조정 소위거든요.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애결이 활동도 애결이 활동이고 개수 조정 소위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 의원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누가 들어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뭔가 좀 개수 조정 소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액션을 좀 당에다가 액션을 좀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11월 지금 초천 정도 가면은 애결위원이랄지 개수정 소위원들이 다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개수정 소위원으로 누군가를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지금 숙제가 있습니다. 예. 이제. 자, 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안 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는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윤준병 의원을 보면 먼저 1심이 150만 원 구형이 지금 내려진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30일 날 선거니까요. 예, 예. 이 방송이 할 때는 이미 선고가 내려진 그러니까요. 거라고 봐야죠. 예. 이제 선고 1심 재판이 이제 선고가 30일 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선거법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무효가 되죠. 당선 무효. 물론 이제 항소하겠지만 예.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잠이 안 올 겁니다. 일단 150만 원으로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죠. 예. 뭐 이 선고라는 게 뭐 어떻게 내릴지 99만 원부터는 괜찮지만 예. 빠져나가지만 100만 원부터는 이렇게 되고 또 그게 항소심 가서 기각돼 버리면 대법원에서 바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 1심 재판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맞으면 다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지만 예. 그 이상 맞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안개전국이거든요. 예. 신분이 불안정성에 빠져서 항소심 재판 끝날 때까지 실제로 다른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 선거법의 제약을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법무부 국정감사 이런 거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위축돼 있고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에게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하다 보궐선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예.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재판을 준비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 전북의회에서는 바람직한 어떤 상황은 아니죠. 윤준병 의원은 이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새 연합장을 네.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그거 왜냐하면 이현택 의원은 이제 예. 사전 선거운동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상직 의원은 문자 발송하고 책, 지역 구민들에게 진흥공단에서 발간된 책, 본인의 예. 책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허위사실 공표도 있고. 예, 예.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고 이영우 의원은 선거운동 방해입니다. 방해죠. 국무총리 왔을 때 뭐 이낙연 총리였죠. 그때 왔을 때 남원에서 이낙연 그때는 이제 선대위원장. 네, 선대위원장이 예. 이제 막 총리 그만두고 왔는데 예. 거의 첫 행보로 남원을 왔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강래 의원 측과가 있었는데 이낙연 의원과 이강래 의원의 어떤 활동을 방해했다는 걸로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안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1심 어떤 재판들을 지켜봐야만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한병동은 하명수사는 지금 모든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빼더라도 이 선거법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이 상당히 이축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 탈당한 의원들 때문에 예. 또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는 아까 그렇지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전주을하고 임순남 지역에 있는데 특히 임순남 지역에는 지금 임시로 단체장이 지금 지역협의회장 이원주 시장이 제목은 지금, 있을 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방자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협의장은 선거 시기에 지방선거 시기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걸 단체장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의 기초원들이 남은 시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자기 공천권자가 현재가 계속되면 공천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로 쉽게 말하면 특정 단체장이 모든 권력들을 갖고 있기 됨으로써 예. 지방자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사람으로 단체장 아닌 사람으로 전주 을과 임순남 지역의 어떤 지역위원장은 교체가 임시여서도 안 된다 이런 예, 말씀이죠? 그러죠. 임시도 어쨌든 임시도 대행이기 때문에 예.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빨리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재판 일정으로 보면 이제 뭐 윤준병 의원 1심이 제일 먼저 나오겠고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이제 나왔겠고 3월 정도면 거의 1심 정도는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5명 중에서 좀 경중을 보면은 예. 우리가 뭐 재판 하는 진행 중인 앞으로 진행 중인 걸 예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중을 좀 보면은 뭐 한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치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준병 의원은 150만 원 나와 있고 1심에서 근데 이제 좀 중요 있게 보는 대목이 이제 이상직 의원의 경우 예. 여러 가지 그 병합된 것들이 많이 네 있고 개를 가지고 또 기소가 됐습니다. 여론도 예. 좀 안 좋고 있고 또 이치탄항공 그뭐 해고 사태도 있고. 해고 사태도 뭐 예. 대량 해고 사태도 있고 그래서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이 선거법 위반 사실이 허위 사실이 또 기재가 된 허위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경우들이 이 결합돼 있어가지고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무소속 남원 순창 임실의 이영호 의원도 이게 사실은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방해 혐의란 말이죠. 선거 예. 방해 혐의는 상당히 크게 봅니다. 크게 보고 있고 또 당락의 그 차이가 큰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 그것도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지금 그 이강래 민주당 후보에서 표차가 2,600표밖에 맞습니다. 차이가 안 돼요.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근소한 표차가 있을 때 선거 방해 혐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이 이제 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5명 중에 2명 정도가 조금 무겁게 볼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아하. 보고 있고 이제 1심을 역시 눈여겨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런 정도는 경중을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지금 추가해야 할 게 전주 을 같은 경우는 이상직 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총 10명이 기소되어 있거든요. 뭐 거기뿐만 아니라 예. 기초의원 함께 예.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 뭐 김제도 예, 있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기소가 돼 있는 이건 이제 이스타 문제로 인한 여론 악화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악화된 지역에 더 집중적인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민주당이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다 보니까 예. 당내 경선 과정 중에서 치열한 어떤 경쟁이 발생하고 이전투가 발생하면서 서로 고소고발이 많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고소고발이 상대 후보에 의한 뭐 남원은 그런 경우지만 그 상대 후보보다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고소고발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이 있고요. 또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현재 경선 과정 속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으로서 투표하고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그 이중투표 문제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그 정치권에서 빨리 민주당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제도를 안착시키고 근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착시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애꿎은 당원들이 지역의 당원들이 선거법으로 많이 전과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빨리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그 남원 임실 순창 그 지역구 지구당 위원장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전주 을 지역구가 사고 지역구로 지금 발생 이미 된 상태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체장을 그 지역구 위원장으로 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고 민주당이 아직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 안일하게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단체장이 어떻게 그 지역구 위원장을 합니까? 응?
지역구에는 민주당 소속이 이제 압도적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감시 견제 기능의 당사자인 시장이 단체장이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지방 자치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이걸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역구 위원장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예.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우리 전라북도를 15일이 아니죠. 29일. 29일. 방송 녹음하는 날짜로 오늘입니다만 이제 방송이 나가는 날짜로 보면 며칠 지난 상황에서 전북을 방문했고 정운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전북의 현안을 듣겠다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랑 좀 다녀간 것으로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29일 오후에 지금 찾기로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예. 지금 전라북도를 방문하는데 일단은 그 호남 동행 이 말이 얼마나 이 포장 언어가 좋습니까? 예. 호남 동행 뭐 정치 언어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구와 그 맺어진 16명의 의원이 호남 동행 의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전남 광주 방문을 했고 예. 오늘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정치하고 앞으로 예산이랄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이 뭔가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예. 당은 당규에 호남 지역 비례대표 20번 안에 25%를 반영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예. 그걸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추인을 받아서 당은 당규에 이 문제를 명문화 시킬 때까지는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호남 의원 비례대표 의원 20% 배정하는 이 문제를 당원 당규에 명문화 시켜야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뒤에 이제 또 하나 할 일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전라북도는 연말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예. 부산 정치권의 반대로 그렇죠. 또는 금융위원회의 어떤 아니란 그런 생각 때문에 물걸러 갈 지금 입장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이 지금 국민의힘당 그 주 본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당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성하고 동의하는 그런 쪽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한다고 한다면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야 국민힘당이 호남 동행해갖고 호남에서 여러 가지 정치 언어를 메시지를 뭐 발표하고 그러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얘기인 거는 과거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과거처럼 또 진정성 없는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거기 좀 첨가를 하면은요. 저는 이 금융중심지 문제는 부산이라고 하는 또 복병이 있고 부산이 제2금융중심지라고 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예. 부산이나 이쪽에서는 제2금융중심지 부산 그 거대한 부산도 내용이 없는데 뭔 제3금융중심지냐고 하는 논리거든요. 예. 부산은 이제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는 그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보면 텃밭이라고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보편적인 가치로서 추구해야 할 공공의대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만큼은 예. 국민의힘이 쉽게 말하면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의사들 편들면서 그 반대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있고 또 비례대표 순번에 당원 당규 넣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도 우리 대한민국 당은 1년에 2개, 3개 생겼다 없어져고 이렇게 되니까 당 넣는다고 너 당이 없어져 버리면 무효거든요. 예. 다음에 인정 안 하면 끝나요. 아까 그 예결 소위에 광주 전남에서 이제 국회의원 새로 뽑았으면 인정 안 된다는 똑같은 논리가 있는데 우리 당들은 지금 국민의힘도 또 내년 선거도 또 바뀔란가 모르고 예.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기초에서부터 진정 한 번씩 이렇게 반짝이라든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실제 전라북도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 진정성 있는 우리 현안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서로 먼저 제안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도민들의 마음 지지를 얻어나가야지 뭐 애드벌룬 잡는 거 풍선 공중에 띄워놨다가 풍선 터져버리면 추락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거 가지고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 예.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이경재 의원님 말씀은 당명이 네. 아니, 지금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발 호남에서도 국민의 힘을 말한 거고요. 국민의 예. 힘이 온다고 하니 비례대표 순번에 든다고 예, 예. 하니까. 왜냐하면은 과거에
국민힘당이 뭐 옛날에 이제 한나라랄지 여러 가지 새누리당 다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 지도부들이 호남에 와가지고 뭐 예산 때는 또 예산 국회 앞두고 최고위원 회의를 전주에서 또 광주에서 열기도 하고 하면서 예. 발표한 것들이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3명을 호남에 배정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 그게 안 근데 되잖아요. 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당은 당계라도 보수를 네, 박아라. 그래야 진정성을 알겠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당이 겁니다. 하도 바뀌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명을 가장 오래 지속한 당이 생각해 보니까 정의당이 있더군요. 한 7년 가까이 그대로 이어져 온 당인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도내로 좀 들어와서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뇌물수수 유죄 판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제서야 회부가 된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제 김재시 온주연 의장이 의원직 사퇴한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뭐 기초의회에서 일어난 의원들 사이의 불륜, 뭐 성 파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의회 이야기 살펴보죠. 송성환 의원은 진짜 이 검찰 법원 참 한심합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인재가 끝나서 이 간단한 재판을 2016년에 그러니까 해외 연수에서 일어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년이 민기 끝나는 현재 와가지고 이제 1심 했거든요. 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다음에 추징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형을 받은 거죠. 근데 결국 항소를 또 결정했다고요. 예, 항소는 했지만 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계하겠다고 한 전라북도 의회는 빨리 열어서 징계 내용이 보니까 제명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제명입니다. 예. 다른 건 특별히 이미 했어요. 4단계가 뭐 사과까지는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실형에 나온 마당에는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명한 전라북도 의회의 입장이 필요하고 김재시 의장이 온주연. 어제 예. 새로 뽑았어요. 또 다른 뭐 김영자 의원이 됐는데 맞습니다. 예. 의장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추문이라든 여러 가지 관련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김재시 의회 전반에 예. 원직을 이렇게 사퇴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김재시 의회는 또 그 도덕적 파문을 일으킨 양 당사자가 또 그 의회의 제명은 부당하다고 또 소를 지금 제기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소까지 제기 자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의원직 사퇴했는데 제명을 시켰는데 절차 문제를 걸어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 이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땅에 떨어진 어떤 기초의원 어떤 지방원들의 어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 각 당 특히 대부분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가 무소속도 탈당해서 무소속이거든요 대부분. 예. 그래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 진짜 좀 더 도덕적 잣대를 높이 세우고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만 전반적으로 기초의회라든지 지방자치의원들이 질이 떨어진 것들에 예. 대해서를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주연 김재시 전 의장의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해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원택 의원과 지난해 네. 12월 김재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네.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지금 교수대하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받아야죠. 있어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주민 소환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예. 또 여기서 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경재 의원님, 네. 예, 송성환 전 도의 의장 그리고 온주연 전 김재시 의회 의장, 예, 송성환 도의 의장이 아까 김영희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벌써 몇 년 만입니까 이거? 4년, 그 예. 재판부가 참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재판을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런 문제가 참 국민 눈높이 어떤 법적 그런 결과가 아닌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또 김재시 의도 사실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긴 했지만은 받아들여야죠. 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낸들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예. 다만 이분들이 왜 제명처분 그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냐 그런 여론 빗발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이 제명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제명을 하려고 이제 윤리특위에서 하는데 당신들은 어떠냐 입장이 뭐냐 사실 확인해야 되고 예.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안 밟은 거죠. 맞아요. 절차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건데 이건 이제 민주적인 절차 측면에서는 뭐 맞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권리 예. 행사이기 때문에 다만 윤리 도덕적 어떤 측면하고 여론과 관련해서는
또 가당치 않은 그런 사안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 의회에서 뭐 정읍시 의회도 뭐 그런 성추문이랄지 또 술 먹고 뭐 군산에서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예. 또 다른 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단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또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신속히 처리하고 좀 엄한, 왜냐하면 주민 대표 선출이기 때문에 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안도 내놓고 그래서 쐐기를 박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예. 신속히 처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제동 장치도 없고 그래서 민주당은 결국은 너무나 이래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은 우리 민주당 찍을 수밖에 없고 또 저래도 뭐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참 우려 섞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신속히 그리고 강력한 제동 장치를 발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그 실제 온전 아까 김재식 이제 온전 의장이 사퇴를 했는데 지역의 농민의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그렇죠. 뜻있는 예.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 소환이 착착 진행이 됐거든요. 예. 우리가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주민 소환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 막상 이렇게 준비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예. 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조항이 실제적으로 쉬는 날도 아닌데 유권자의 3분의 1이 이렇게 투표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없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성공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직전에 주민 소환이 성립되기 직전에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해버림으로써 또 한번 이렇게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예. 대한 것들이 또 없어지게 돼버렸습니다. 이 민주당의 어떤 뭐 지지가 강한 이 전북의 정치 환경 속에서 의원 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어떤 정당의 책임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경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책임이 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처리하고 뭔가 제동장치를 도민들 앞에 유권자한테 제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예.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 뇌물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또는 법적 처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에 그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당헌 당규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이행치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 뭐 지방선거가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평가할 때 다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또 민주당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예. 지금부터라도 뭔가 알겠습니다. 강력한 도민 눈높이 차원에서 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도당이 이제 김성주 신임위원장 체제로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요. 일성이 혁신이거든요. 그러면 그 실제 그 이전에 안우영 위원장 도당위원장 체제 속에서는 거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발언도 하지 않았고 중요하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침묵을 많이 지켰거든요. 예. 본인이 지역구인 완주 그 군의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행위로 해가지고 몇 명 징계한 거 외에는 예. 또 타 지역은 하지 않았어요. 그 네. 유사 사례. 근데 현재 김성주 위원장님도 예.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도당에서 엄중하게 그렇죠. 징계를 하고 의원직 제명을 시키든 해가지고 뭔가 본보기를 삼아야만 예.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그리고 김영기 공동대표였습니다. 다음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